이게 수업은 저희가 이제 그 출연 재산 받은 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잘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질문 주신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보조금 사업연도 결산고시 3억에 합산되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출연재산에 해당은 안 되는데 총 자산가액 판단할 때는 그 보조금 금액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비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 출연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사무실 월세를 특정인으로부터 후원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용계좌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용계좌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꼭 지금이라도 전용계좌 등록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뒤에 있는 질문들은 이따가 점심시간에 답변 달아드리던지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출연재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출연재산 말 그대로 3년 내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요. 3년 내에 전액을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또 출연재산을 매각했다. 그럼 그 매각대금도 3년 내에 일정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그 수익용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이자, 배당, 임대 이런 소득도 공익목적 사업의 80% 이상 사용하셔야 되고요. 내국법인 주식 보유 기준 관련해가지고 지키셔야 되고 뭐 이사 및 임직원 취임 제한, 특정 기업 광고 홍보 금지, 부당 내부 거래 금지, 특정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총 10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고유 목적 사업 관련해가지고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무들이 생겨나게 되는 다 배경들이 있고요. 사실 공익법인이다 보니까 이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이런 것 때문에 의무들이 더 강화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 때 그 만약에 누군가 증여를 했을 때 이 상증세 과세가액이 되진 않지만 이제 그만큼의 이제 뭐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편파적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대자산가들 경우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런 규정들이 하나 생겨났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공익법인의 그 공익 자금을 본래 공익적 목적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사실 크게 이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됩니다. 첫 번째,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출연재산 매각액은 3년 내 90% 이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런 의무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면은 보통은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때로는 증여세만 부과가 되고 때로는 가산세만 부과되지 않냐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어쩔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법 조항을 굳이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 사용. 그러니까 돈을 출연을 받았으면은 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은 3년 이내고요. 이번에 있는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여야 된다. 그럼 그냥 계속적으로 사용하라는 말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말뜻도 사실상 맞긴 한데 굳이 출연받은 재산을 나눠서 생각을 하자면 뭐 예를 들어 뭐 현금 같은 걸로 출연을 받았다 하시면 현금은 특정이 되잖아요.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얼마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특정이 되고 그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출연받은 재산 자체가 건물이나 토지로 받았다.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로 공익목적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법인이 건물을 출연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하면 계속적으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3년을 딱 규정 지어버리면 그럼 3년 지나면 팔아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 등에 계속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이제 구분해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의 사용이라는 의미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저희가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정관상의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한다든지 뭐 학교법인 같은 경우 뭐 장학금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교비로 지출된다든지 직접 사용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 출연재산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그 자산으로 운용소득에 있는 나오는 자산으로 이 공익법인을 장기간 운영하고 싶어요. 이럴 때 수익용으로 운영했을 때 그러니까 출연자산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현금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그런 수익용 자산을 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운용소득으로 또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인정이 되고요. 세 번째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은 되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유사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내 사용 및 계속 사용의 예외. 그러니까 이게 예외 사유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아니면 불가피하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들이 이렇게 법에 또 나열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냐? 법령상,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랄지, 해당 공익목적 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고유목적 사업을 사용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래 사용 못해도 괜찮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적어도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공익 목적 외로 사용한 게 확인이 됐다 하시면 그때 바로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요. 3년 이내 미사용한다든지 또는 3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이 중단됐을 때 그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시면 증여세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계산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 공익법인 혹시 세무안내 책자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홍색 책자 있어요. 그 책자를 만약에 못 받으셨다 하시면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 파일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책자 안에 있는 그 계산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해당 비영리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협회로부터 회원을 모집하고 A공익법인이 19년도 7월 1일 날 특정 개인으로부터 토지 1000제곱미터를 출원받습니다. 근데 절반은 이 20년도 12월 1일 날 공익 목적 외로 사용을 해버렸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대지 형태로 계속 보유하신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인데 첫 번째 20년도 12월 1일 날 공익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시가로 바로 증여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년도 12월 1일 날 이 평가가액으로 절반 500제곱미터 평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요. 3년이 지났다. 그러면 3년이 지난 시점의 시가로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부과 예외 사유가 또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 그러니까 종교 사업에 출연하는 헌금 같은 것들은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이 종교 단체일지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이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예규 사례 보시면 사후관리 대상에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의 입법 취지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증여세가 부과가 되면 사실상 뭐 납세 협력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잖아요. 이걸 지키는 이유가 이 상증세가 과세가액을 혜택을 보려고 이 납세 협력 의무들을 지키는 거니까. 사후관리 대상 이미 증여세가 부과가 되면 사실상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로 또 하진 않는데 그 증여세가 면제받은 재산이 있다 하지만 그거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증여 시기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증여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돼요. 하시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하진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출연 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러니까 출연 재산이 뭐 건물이나 토지로 출연을 받아서 그걸 계속적으로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하다가 이 매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매각 대금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출연 재산 매각 대금을 3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1년, 2년, 3년 이내 그 기준이 또 있어요.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매각 대금이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 하시면 1년 이내 30억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2년 이내 60억, 3년 이내 90억 정도는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1년 이내에 30억 사용하지 못했다 하시면 그 미달 사용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1년과 2년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못 미쳐서 사용했을 때 1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지만 3년 같은 경우는 미달 사용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가산세, 이때는 증여세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 출연재산 매각 대금을 그냥 아예 공익목적 외로 사용했다 하시면 그냥 그 매각 시점에 전부 증여세가 추징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익 목적에 사용은 했지만 그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규정이고요. 이거는 아예 공익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증여세 추징 규정입니다. 밑에 있는 매각 대금이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의 사용 실적에 포함이 되냐? 그러니까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한다든지 수익용을 운영하는 경우에 직접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했는데 이 수익용 자산이 이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좀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돼요.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 매각대금 100억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예치를 하면 이제 공익목적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은 되는데 인정이 되지만 그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것들이 6개월 이상인 자산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6개월 미만짜리 뭐 3개월짜리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넣었다 하시면 공익목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용으로 운영하실 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수익용으로 운영할 때 그때는 운용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돼야 이제 공익목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 좀 지엽적이긴 해서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재산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 있는 예규 사례 한번 보시면 공익법인의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출연재산에는 수익용 자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사후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용기간 6개월, 아까 말씀드렸죠.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넣으실 거면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넣어야 공익 목적으로 그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또 주식 같은 경우도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는 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취득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 임직원이 거주할 별도의 사택취득에 사용했다 하시면
이건 복리후생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공인 목적 외로 봐서 증여세가 바로 추징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 목적 사업,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용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산 사례도 보시면 저희 이 출연재산 매각 대금이 100억 원이 있는데 이 100억 원 자체가 매각 대금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재세금, 세금 같은 걸 납부한 이력이 있다 하시면 그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 순 매각 대금을 매각 대금 그 1년 이내, 3년, 2년 이내, 3년 이내 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계산 기준을 그 계산 사례를 보시면 예를 들어 뭐 19년도 1월 1일 날 1000만 원에 매각을 했다. 근데 재세금 100만 원이 있다 하시면 이 1000만 원을 1년 이내에 뭐 30%, 60%, 90%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재세금 제외하시고 나머지 900만 원을 이제 사용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 200만 원, 수익 사업용 부동산 200만 원, 고유목적 사업비로 100만 원.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총 500만 원은 사용하셨죠. 근데 이 900만 원에 3년 이내면 90%가 81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제외하시고 나머지 310만 원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고유목적 사업 외로 200만 원 사용했다 하시면 이거는 그냥 바로 이제 그 증여세도 추징된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 200만 원 사용하는 계산 기준은 매각대금 1000만 원에서 제세 공각을 100만 원 뺀 90%에서 매각대금 900만 원에서 이 목적 외 사용 금액 이 비율을 곱한 이 180만 원이 바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과세가액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사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냥 증여세가 과세될 일이 없으신 게 가장 좋겠죠. 머리 아프게 계산하실 일이 없게끔 고유부채 사업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이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인데 이게 바로 운용소득이라고 하고 이 운용소득도 마찬가지로 직접 공인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공인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되고 1년 이내에 80% 이상 사용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 목적 외로 사용했다 하시면 그냥 바로 증여세가 추징이 되고요. 그 사용 기준액 80%에 미달하게 사용했다 하시면 그냥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 산식은 저희 이따가 그 서식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보조금과 같이 출연재산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출연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아무리 발생해도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고 증여세 부과로 사후관리가 종결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1번 보겠습니다. 출연재산 60만 원에서 800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고 보조금 40만 원에서 200원의 이자가 발생했을 때 총 운용소득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이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만이 바로 운용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800원만 운용소득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의결권이 있는 A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갑공입법인이 19년도 주식 5%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이미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5%, 절반에 대해서는 이미 사후관리가 종결이 됐죠. 하지만 그 나머지 절반 5%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만약에 1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 하실 때 그 21년도의 운용소득은 5% 제외한 나머지 그 절반만 배당소득으로 보시면 돼가지고 운영소득은 총 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산정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도 똑같아요. 이미 부동산 평가가액을 증여과세가에 포함했다. 이미 증여세가 부과가 돼서 사후관리가 종결됐다.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예규 사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공익법인이 비상장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받을 때 그때 법인세법에 의한 입금 불이상 금액과 관계없이 이 현금 배당액과 주식 배당의 전액을 운용소득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이 모든 것을 운용소득으로 봐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출연받은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에 반환해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 외로 사용으로 보진 않으나 직접 공익목적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임대소득,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운용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소득을 이제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운용소득을 또 다른 수익률 자산으로 운용했을 때 그때는 공익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익 목적 외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출연자산 첫 번째, 출연자산을 공익목적 수익용으로 운영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거기서 나온 운용소득으로 또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하는 것 두 번은 인정 안 된다는 거 구분하셔야 된다.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상환했을 때 그때는 이제 증여세를 부과하지도 않고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 보유 기준 초과 금지.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5%안 넘어가시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5% 초과해가지고 출연하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이 있다 하시면 밑에 있는 의무 이행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만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의무 이행 요건 4가지를 충족을 시키면 10%까지는 그 주식 발행, 주식 보유해도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거든요. 근데 의무이행 요건 또 지키시고 10% 초과됐다 하시면 그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5%로 가지만 여기서 밑에 있는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했다 하시면 10%까지는 보유해도 되고 그때 이제 10% 넘어가면 그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 5%에서 10% 사이에 가지고 있는데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시면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거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특례인데 20%까지 보유해도 되는 공익법인들이 있어요.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자선장학사회복지법인 이런 공익법인들은 20%까지는 보유해도 증여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의결권이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특수법인들만 이제 20%까지 보유해도 별도로 증여세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계열기업 주식의 총 재산가액의 30% 초과 보유 금지. 그러니까 특수 관계인에 있는 내국 법인의 주식은 30%까지는 보유해도 별도로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다. 다만 30% 초과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시고 50% 보유 요건, 이 3가지 요건 지키시면 50%까지는 보유하게 해주겠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야 될 거는 이 5% 위에 있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구분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30%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했는데 이 가산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한 번 부과하고 계속적으로 부과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 가산세 같은 경우는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매 사업연도 말 초과분 시가의 5%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매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어가지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 사용.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보유 의무이행 요건에서는 빠졌어요. 다만 그래도 이 대상에 해당되시는 공익법인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총 자산가의 5억 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13항에 따른 주식 보유 의무 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들은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규정이 있으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무 사용 기준은 1% 그럼 어떤 기준에 맞춰서 1% 사용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수익용을 운용하는 재산의 1%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익용,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수익용을 운영하는 재산의 1%는 또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10% 초과 보유 시는 3% 사용하셔야 되고, 이번에 저희 개정된 게 그 전까지는 가산세가 그냥 10%였거든요. 근데 이 주식 5% 초과되는 공익법인들 24년도 이번 신고분부터는 만약에 뭐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 1% 사용하지 않았다 하시면 그 미사용한 그 금액의 가산세 2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규정이 주식 초과해서 보유하는 공익법인들한테 좀 그 부담이 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이제 보통은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주식 같은 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들을 이제 뭐 그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영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랑 동시에 해당하면 둘 중에 큰 금액 하나만 적용이 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연자 등의 이사 5분의 1 초과 치인 건지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 상증세법 제38조 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이사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됐을 때 그 이사와 임직원한테 지급했던 직간접 경비를 전액 100% 그 가산세로 부과하겠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규정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이 출연자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모든 출연자, 모든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소액 출연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죠. 이 소액 출연자를 제외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또는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한 명이라도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지급했던 뭐 급여, 항공비, 촬영 유지비 이런 것들 100% 가산세로 부과하겠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익법인 내에서 그 사적 지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규정이 굉장히 센데 저도 이걸 한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일선에 있을 때 가산세를 한번 부과한 적이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사례였냐면 사회복지 법인이었는데 그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보통 사회복지 법인이라 하시면 이 사회복지 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면은 가산세 제외될 수는 있거든요. 아무리 그 배우자가 직원으로 고용이 됐어도. 근데 그 배우자가 이 자격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상증세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10년치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가산세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그 배우자가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배우자인데 10년치 부과를 그냥 급여만 보고 따지고 가산세를 부과했는데도 가산세가 그때 6억이 나왔어요. 6억이. 엄청 센 가산세. 이게 잘못 걸리면은 굉장히 센 가산세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법인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가산세를 갑자기 확 이제 부과됐던 그런 법인들도 있는데 이런 거 한 번쯤은 본인들 공익법인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꼭 한 번쯤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뭐 이사나 임직원이 됐다고 해서 바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또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10항에 열거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뭐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그러니까 전문 자격 소지자들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제외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공익 목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전문 인력 그 소지자들이자라는 분들은 가산세에서 제외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해당이 안 되시면은 이제 그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관계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나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이 적발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그 공익성, 좋은 취지로 그 공익법인 운영하는 그 공익성을 이용해가지고 그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 임시에 활용하지 말아라 라는 규정이고요. 광고나 홍보의 범위를 보시면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해서 내국법인을 위해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홍보가 들어갔을 때 뭐 내국법인, 그 특수관계에 있는 뭐 내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주는데 이 명칭을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장학금 공익법인의 뭐 상호가 뭐 공지원 재단이 있다 하는데 그 계열법인으로서 뭐 공지원 주식회사 공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지원의 이름 명칭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A 재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계열법인에 B 재단이 그 비영리법인이 있고 이 A 재단에서 장학금을 줬을 때 B 뭐 비명목, 비장학금 이런 식으로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가 들어갔을 때 이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나 홍보 매체에 이것도 비용 100% 전액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과된 사례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기억나는 게 어떤 공익법인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이 공익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익법인에 대한 뭐 공익 그 광고를 해야 되는데 딱 들어가는데 그 영리법인에 있는 그 팝업창으로 들어갔을 때 영리법인에 있는 팝업창 광고 홍보 내용이 딱 뜨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건 너무 근데 목적이 너무 대놓고 광고를 한 거잖아요. 나는 공익법인이 궁금해서 이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그 계열법인에 있는 영리법인이 바로 팝업창을 뜨게끔 해놓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가산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제 영리법인의 그 특정 상품, 특정 법인에 대해서 홍보하지 말아라 라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기대부 거래 금지. 그러니까 자기대부 거래가 어떤 거냐 하시면 그 특수 관계인 간의 그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래 같은 걸 말을 하고요. 이 저기대부 거래 금지를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사용이나 수익하게 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익법인 만약에 출연자가 있고 공익법인이 있고 이제 다른 영리법인이 있을 때 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그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토지를 출연을 하고 공익법인이 또 이 영리법인한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공익법인을 이용해가지고 이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그 거래 형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아예 사용 수익하게 하면 그 전액을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저가로 사용 수익하겠다, 저가로 특수관계인한테 뭐 부동산을 임대했다 하시면 그 정산대가 비율만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에 제외되는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이 공익법인에 뭐 있으면 이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뭐 자녀분들한테 이 공익법인 출연받은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을 때, 근데 이 자녀분들이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했다 하면 증여세 과세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랄지, 교육기관의 특정 연구 시험용 시설 및 건물 등을 출연받아서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랄지, 이럴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은 이 불특정 다수한테 공익성을 그 혜택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특정 공익법인들이 특정 계층한테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금지하는 규정이고요. 출연재산을 사회 전체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해서 일부한테만 혜택을 제공했을 때 그때는 공익 목적 외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랄지, 공익법인이 특정 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출연자도 만약에 같은 목적으로 출연했다 하시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익법인 해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해산하실 수 있는데 기부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해산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자녀 재산가액이 있다 하시면 국가로 귀속을 시키거나
또는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을 시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공익법인에 남아있는 그 자녀 재산을 특정인, 특수 관계자나 공익법인 외의 자한테 귀속을 시켰다. 그러시면 그 귀속자한테 징역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귀속자가 영리법인이시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당 시에도 그 자녀 재산가의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세법상 지켜야 될 10가지의 의무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정말 이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부터 10가지 꼭 잊지 마시고 혹시 놓치는 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게 있진 않은지 꼭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론 수업 마치겠고 저희 식사하시고 1시, 12시, 1시쯤에 이제 홈택스 작성법을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세요.